깊은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산 능선을 따라 밀려들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미세한 은빛 새벽빛이 산사의 처마 끝에 걸쳐 있었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조천년사. 첸니는 니엔시언랴이즈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요한 절이었다. 때때로 안개가 구름처럼 내려와 마당을 덮고 종소리마저 마치 꿈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아침 천년사의 고요는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5명의 남성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는 단정한 승복이나 참배복이 아닌 험상궂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맨 앞에 선 남자 오영범 52세는 검은 패딩 점퍼에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목 뒤로는 불길한 정갈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누군가는 뒷걸음질을 칠 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는 조용한 법당 문을 밀고 들어왔다. 야, 이 냄새, 절 냄새 오랜만이네. 그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조직원들이 희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법당의 안은 아직 촛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으며 중앙에는 검은 승복을 단정히 갖춘 오형범 스님, 형범 스님 58세, 이 묵묵히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깊고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내 미세한 떨림으로 바뀌었다. 스님의 미간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다. 조직원 하나가 침을 바닥에 탁 뱉더니 툭툭 거리며 말했다. 이야 스님, 절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향냄새 좋고. 그치만 다른 놈이 뒤따라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불이 켜지자 촛불과 부딪히는 불빛이 법당 안을 무겁게 물들였다. 연기가 천장으로 스며들며 신성한 공기를 더럽혔다. 스님의 앞 제단 앞에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좌대 위에 앉았다. 오영범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전에 계시던 주지스님, 월운 스님은 말이야. 우리가 보호해주는 대신 매달 봉사비 챙겨주셨지. 형범 스님은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오영범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그런 돈은 받을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법당 안이 폭발하듯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오영범이 비웃듯 말했다. 아니 뭐야, 이 스님은 착하긴 착하네. 근데 말이야, 극락가고 싶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이야. 그는 담배를 입에서 빼 법당 바닥에 던지더니 발로 비벼 껐다. 그 순간 부하 중 하나가 일어나 부처님 불상 앞에 놓인 향로를 걷어찼다. 청동 향로가 돌 바닥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내고 구르며 쓰러졌다. 또 다른 부하는 제단 위에 촛불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꺼뜨렸다. 법당 안은 곧 어둠 속에 잠겼고 남은 건 담배 연기와 비웃음뿐이었다. 형범 스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염주를 더욱 세게 쥐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에서 염주는 찰칵찰칵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오영범이 목탁채를 집어들었다. 그것으로 스님의 어깨를 톡톡 치며 비웃었다. 자자, 법회 시간인가요? 스님이 이거 들고 두들겨 보시지.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목탁채로 스님의 어깨를 세게 후려쳤다. 이 문어 대가리가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반말이야. 그 순간 스님의 몸이 휘청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 기도는 조롱으로 덮였다. 부하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야, 진짜 부처님이 보호해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그는 침을 뱉으며 불상 앞에 다가가 발로 또 한 번 거칠게 찼다. 그때였다. 법당 밖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산을 가르며 내려오는 천둥처럼 또박또박 울려 퍼졌다. 오영범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또 누가 온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천년사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천년사로 오르는 돌계단 위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정갈한 흰색 티셔츠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노장 여성의 발걸음은 늠름했다. 그 뒤를 따르는 한 젊은 여성은 검은색 정복 바지와 묵직한 군모를 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의 결연함과 침착함이 공존했다. 가을산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들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앞서 걷는 이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육군 소장 출신 전직 사단장이자 군인들의 전설로 불리던 최정희 초이 중에 55세, 뒤를 잇는 딸은 특수전사령부 7법칠 특임대 출신의 현역 중위 20대 후반의 최서연 초이 서연 29세. 그녀들은 모처럼 함께 떠난 무건 수행 겸 산사 순례의 길이었다. 아무 말 없이 걷는 중 서연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엄마 들리세요? 안쪽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같아요. 정희는 계단 위를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란스러운 남성들의 목소리 무언가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누군가의 탄식이 바람에 섞여 날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연아, 준비. 서연은 군모를 벗어 옆 벨트에 끼우고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의 안에서 훈련된 본능이 각성되고 있었다. 정희가 법당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상상보다 심각했다. 향로가 쓰러져 있고 촛불은 꺼졌으며 한 스님이 무릎 꿇은 채 조폭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연이 이를 악물었다. 이게 절에서 벌어질 일인가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와. 그녀는 문을 쾅 밀었다. 법당 안의 조폭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녀의 군복은 아니었지만 정희는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명령과 위엄이 느껴졌다. 오랜 군 생활에서 자연스레 체득한 위압감이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오영범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이게 누구의 아주머니 절 구경 오셨어요. 정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불법 침입, 재물송회, 그리고 폭행. 지금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세요. 그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투 보니 군인이셨나 본데 아줌마도 극락 보내드릴까요? 뒤에서 조폭들 몇 명이 키득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최서연이 움직였다. 뒤쪽에서 조용히 진입한 그녀는 한 조직원이 어머니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단번에 손목을 꺾고 무릎 뒤를 차며 상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끄악! 다른 조직원이 놀라 서연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복부에 강한 팔꿈치를 꽂은 후 턱을 올려차며 상대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정희도 빠르게 움직였다. 뒤쪽에서 달려오는 세 번째 조직원의 팔을 피하면서 정확한 손날로 목을 찢고 복부를 가격하며 제압했다. 오영범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춤거리며 칼을 꺼내려 하자 정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꺼내기만 해봐. 지금 이 순간 네 인생은 끝나게 돼. 그 말에 그조차도 칼을 땅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법당 안에는 쓰러져 신음하는 조직원들과 말없이 그들을 압도한 두 여성만이 남아있었다. 형범 스님은 마치 전생을 목격한 듯한 눈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 고요한 산사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극적인 구원의 순간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법당 안은 전쟁이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다. 바닥에는 떨어진 목탁과 깨진 향로 조각 쓰러진 조폭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아직 공중에 남은 듯한 긴장감이 엉켜 있었다. 촛불은 꺼졌고 법당 안은 어둠과 아침 햇살이 뒤섞인 묘한 빛에 잠겨 있었다. 형범 스님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손에 염주를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변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스님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듯 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조용한 산사의 한가운데에서 폭력과 공포가 침입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단호하고 강인한 두 여성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정희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조폭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단연간의 군경력으로 적이 진심으로 항복했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볼 줄 알았다. 다행히도 지금은 모두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다. 서연은 조용히 모자와 장갑을 벗고 조폭 중 하나의 주머니에서 금속 파이프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엄마 이 중 몇 명은 분명히 무기 들고 있었어요. 범죄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면 증거사진 찍어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넣었다. 신고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법현 스님 쪽으로 걸어갔다.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은 그녀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아직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먼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정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희는 무릎을 꿇고 스님과 눈높이를 맞췄다. 죄송합니다. 이 신성한 곳에서 폭력적 행동이 벌어지게 해서요. 하지만 목숨이 위험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제야 염주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두 분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넘어져 있던 목탁을 원래 자리에 놓고 향로 조각들을 한데 모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예절 덕에 절에 대한 기본 예의와 규율은 몸에 배어 있었다. 법당 안에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고개를 낮추고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단 수행자처럼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 모습에 형범 스님은 시선을 빼앗겼다. 그 젊은 여성의 행동에는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혀진 따스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정희는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했다.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스님?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의 위로가 오고 갔다. 그때 법당 바깥에서 산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긴장으로 막혔던 청각이 열리자 아침 산사의 고요함이 다시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이곳이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됐군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이든 절이든 외로울 땐 기댈 수 있어야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말에 스님의 입계에도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갑작스러운 눈동자의 흔들림.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정희의 가슴 부근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소장 최정희 추위 쟁시. 스님의 손이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이내 입술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정희?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사적인 호칭이었다. 누구보다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법현 스님의 손끝에서 오래전 잊힌 시간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정혜야.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고 물결보다 잔잔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 이 순간 정희의 귓가를 때리며 과거의 파문을 일으켰다. 정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자신의 가슴 위 이름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스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스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말이 목을대에 걸려버린 듯 입술을 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희의 얼굴을 붙잡고 있었다. 놀람, 믿기지 않음, 그리고 후회. 서연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스님, 아시는 분이에요. 정희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법당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눈앞에 떠오른 것은 28년 전 가을 낙엽이 흩날리던 서울의 골목,
그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책을 펴고 있던 한 남자의 미소였다. 하나냐, 저한테 설마 제 민우 씨. 그 이름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정희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님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스님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 나야. 그 순간 찻잔이 스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청명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이들의 28년간 봉인된 시간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스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삭발한 머리 깊어진 주름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 강민우, 강민워. 그의 눈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슬픔이 공존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다시 그녀 앞에 있었다. 정희는 속삭였다. 정말 당신이 민우 씨 맞아요. 형범 스님, 아니 민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너무 늦었지.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8년 전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남자. 그가 지금 스님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다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원망 그리움 상처가 동시에 솟구쳤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우는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 말할게. 다 말할게.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정희도 서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도 사단장도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서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진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때 서연이 당황한 듯 다가왔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두 분이? 무슨 사이였던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깊고도 아팠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그리고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 1997년 가을 서울 종로구 낙엽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던 어느 늦은 오후 좁고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있었다. 외부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씩 벗겨졌지만 그 안은 늘 따뜻한 향기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서 한 남자가 두꺼운 법학서적을 펴고 앉아 있었다. 강민우 30.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가진 사법고시 준비생. 허름한 체크 셔츠와 몇 년 된 청바지, 그리고 옆에 놓인 커피 한 잔. 그의 삶은 검소했고 고요했고 절박함과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 민우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건 그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다. 짧은 군인 머리와 단정한 곤색 제복, 오뚝한 어깨와 강직한 발걸음. 하지만 커다란 눈과 밝은 미소는 여전히 여성스러운 온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최정희 28, 대한민국 육군 여군 중위. 그녀는 부대에서 훈련을 마친 후 잠시 들른 도서관 옆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처음 보았다. 정희는 빈자리를 찾다가 민우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혹시 방해됐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시키며 잠시 책을 펼쳤고 민우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흐트러졌다. 그녀의 숨결 웃음태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몇 분 후 정희가 말을 걸었다. 그 책 혹시 법학 공부하세요? 아, 네. 사법시험 준비 중입니다. 3년째네요. 정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군인이라 그런 법조계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물었다. 군인이세요? 네. 중입니다. 요즘은 여군도 많아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카페의 조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빛이 창밖을 밝히기 시작했다. 민우는 커피를 마시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미소 지었다. 그럼요. 저도 좋은 대화였어요. 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민우는 도서관 공부를 마친 후, 정희는 훈련이 끝난 후 둘은 서로를 향해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정희는 민우의 성실함과 부모에 대한 깊은 효심, 그리고 꿈을 향한 진지한 태도의 매력을 느꼈다. 민우는 정희의 자신감 배려심, 그리고 그 속에 따뜻한 소녀 같은 면모에 끌렸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강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세요. 장사가 잘 되진 않지만 두 분 다 제 공부를 믿고 밤낮으로 일하시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군인이 된 것도 나라를 지키고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민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단단했지만 그 속엔 누군가를 꼭 잡아주고 싶은 따뜻함이 있었다. 정희 씨, 정말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민우 씨. 그날 밤 둘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서울의 봄바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불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 짧고 찬란한 시간 뒤에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임을. 1698년 가을. 그들의 첫 만남 1주년. 민우는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보석함을 하나 준비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은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그는 정희를 처음 만났던 카페로 데려왔다. 같은 자리 같은 조명 같은 음악. 그 날의 설렘을 재현하고 싶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작은 상자를 받고 눈이 커졌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희야,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꼭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정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다. 민우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망설였다. 지금은 안 받을래? 오늘은 정희와의 시간이고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정희의 눈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 성북동 작은 식당 앞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식당 문 앞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정갈파의 문신이 선명했고 그중 선두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오영범이었다. 그는 식당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말했다. 문 열어 아저씨. 이제 끝내자고 했잖아. 민우의 부모는 겁에 질린 채 문을 잠갔다. 하지만 오영범 일행은 금세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접시가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민우의 아버지는 몸으로 아내를 보호하며 앞을 막아섰다. 부탁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오영범은 비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리고 바로 그때 민우의 아버지는 부하 한 명에게 거칠게 밀려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넣었다. 퍽!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민우의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여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민우는 그 순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행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급히 식당으로 와줘 라는 문자들이 빼곡했다. 그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이어지고 한참 후에야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조계자의 삶이 돌아가셨어. 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우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설마 그 밤 그 전화가. 그는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영안실 안에 민우의 아버지 영정을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민우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분, 시험에 떨어져도 등을 토닥여 주던 분, 이제는 사진 속 미소로만 남아 있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데드.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친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근경색. 민우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우야, 잘 살아야 해. 엄마는 아빠 따라가도 괜찮으니까. 너는 꿈을 이뤄야지.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단 며칠 사이 민우는 가족 모두를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으로 그는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법학서를 펼 수는 없었다. 정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사법시험도 미래도 사랑도 다 내려놓고 그는 홀로 짐을 싸서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승복을 입었다. 그곳에서 자신을 용서받지 못한 채 세속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감췄다. 1998년 늦가을, 정희는 며칠째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피로라고 생각했다. 군 훈련과 외근이 연달아 있었기에 몸이 무거운 건 당연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결국 부대 군의관의 권유로 병원에 들렀다. 검진을 마친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차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다. 그럴 리 없어. 민우 씨랑 마지막으로 만난 건 그날 밤, 그 이후 그는 아무런 소식도 없이 사라졌는데, 하지만 의사의 말은 분명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고민이 되시겠지만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서던 정희는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에는 바람이 차게 불어왔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고요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이를 낳아야 할까? 민우 씨는 나를 떠났어. 연락도 없고 이유도 몰라. 그런데 내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즉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정희를 꼭 껴안고 말했다. 정희야, 아이가 내 뱃속에 들어온 건 이유가 있어서야.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잖니. 힘들겠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낼 거야. 그녀는 부대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주인은 술렁였다. 미혼모, 여군 중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정희는 굳은 표정으로 모두의 시선을 마주했다. 지휘관은 묻지도 않고 그냥 전출을 권했다. 일부 동료는 누구애냐고 뒷말을 했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만 건강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출산휴가 전 정희는 계속해서 체력을 유지하며 훈련에 참여했고 자신 업무도 끝까지 마무리했다. 그녀는 태중의 아이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다. 서연아, 엄마는 무섭고 외롭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다음 1999년 봄, 한밤중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술실 불빛 아래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짠. 최서연 초이 서연 2009kg의 건강한 여아. 작지만 강하게 울었고 그 울음은 정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어서 와, 서연아.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훈련보다 전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웠다. 밤새 우는 아이, 혼자서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그리고 새벽엔 다시 군복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 하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정희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남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있어. 넨. 세월이 흘러 서연은 밝고 똑똑하게 자라났다. 항상 엄마의 훈련복을 입고 따라하며 말했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래요. 정희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여성의 고요하지만 강한 승리가 있었다. 법당하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정희와 민우는 무릎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와 스님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 스님이 누구예요? 그녀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민우 형범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제 이름을 아세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 명확하던 세계가 갑자기 흐려지고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알던 인생 전체가 거짓말 같아졌다. 민우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만 깜박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그녀의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직감이 동시에 있었다. 아버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가장 나은 선택인 줄 알았어. 너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옌요. 침묵. 그리고 다시 서연의 목소리. 그럼 28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속에서 스님으로 지내고 있었단다. 너와 정의를 버린 게 아니야. 버티지 못한 거야. 내가 너무 약했어. 그는 말하며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마치 참회를 드리는 스님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매, 서연아, 너에게는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지만. 예. 서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눈을 감았다. 어릴 적 친구들이 아빠랑 같이 놀러 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시려왔었다. 그때마다 엄마는 너에겐 엄마가 2배로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사랑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예요? 왜 지금에서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니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야.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단.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매일같이 너와 정희를 떠올렸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도 말할 자격도 없었어. 서연은 눈물이 차오른 눈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이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희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연해. 엄마도 마음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우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다만 너를 이렇게 보게 된 것만으로도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이야. 땜미키마.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스님과 군인 그리고 특임 대원이었던 딸.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 얽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의 무게 속에 머물렀다. 법당 밖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촛불은 한순간에 꺼졌다가 어디선가 불도 붙이지 않았는데 다시 타올랐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바깥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천둥 같아. 산속인데. 정희도 고개를 들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꽝! 산 전체가 흔들릴 듯한 벼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은 마치 갈라진 것처럼 번쩍였고 눈부신 흰빛이 법당 안을 하얗게 뒤덮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다. 온몸이 빛에 휩싸인 듯 뜨겁고 그 빛은 마치 시간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잠시 후 정적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서울의 골목 어귀 낯익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엔 아직 벚꽃이 지지 않은 1998년 봄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었던 손등이 다시 젊은 고시생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희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내 20대 얼굴이잖아. 세 사람은 각자의 시공간에 흩어져 있었다. 민우는 그날 밤 약혼 반지를 준비하던 방 안에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반지 상자가 예전처럼 그대로 있었다. 휴대전화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하나 둘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카페 안민우가 약속한 자리 앞에 앉아 있었다. 주문한 아메리카노에서 김이 올라오고 창밖으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모든 걸 떠올렸다. 그날 밤 민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순간 서연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떠돌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무음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현재의 선택들에 의해 얼마나 미묘하게 결정되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우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두려움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야, 그놈들이 또 왔어. 지금 식당 문 두드리고 있어. 너무 무서워. 민우는 달렸다. 숨이 찰 정도로 달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폭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희도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오른 채 뒤를 따라왔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군인의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 있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정희가 민우를 제지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오영범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정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 전원 불법 침입 협박폭력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의 반응은 비웃음이었다. 누구신데요? 군인인가 뭐. 맞아요. 대한민국 육군 중위 최정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가 경찰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단속했고 오영범은 도망치다 제압당했다. 민우의 아버지는 식탁 뒤에서 아내를 보호하며 서 있었고 아직 다치지 않은 채 눈물 머금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너 와줬구나. 민우는 울컥하며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희는 민우의 어머니를 붙들고 말했다. 괜찮으세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지켜드릴게요. 식당은 어지러웠지만 그날 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2025년 봄, 서울 근교 산사. 촛불은 다시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꽃잎, 그리고 조용한 풍경. 그 속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우, 정희, 서연. 모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기적처럼 펼쳐졌던 시간 여행은 다음 날 아침 꿈처럼 사라졌다. 세 사람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그때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네가 다시 사라질까 봐.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리고 난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결국 도망이었어. 서연은 부모님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요, 지금처럼 우리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전 처음이에요. 정희가 살며시 웃었다. 그렇네,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우리가 가족처럼 앉아 있는 거야.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나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서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맞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산 아래 작은 찻집으로 내려갔다. 평범한 유자차 한 잔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며칠 뒤 서연은 복귀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민우 아빠랑 같은 선택하실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 돌아가도 그래 너를 낳을 거야. 그건 절대 후회 안 해요, 티. 서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이 가족을 선택할래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한 달 후 한강공원.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희는 책을 미누는 차를, 서연은 작은 카메라로 하늘을 찍고 있었다. 찰칵. 서연이 사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오늘 기억하고 싶어. 민우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아빠가 되어서 고마워. 서연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다. 그건 지금부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자느냐에 달렸죠. 정희는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날 하늘은 아주 맑았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처음으로 나란히 길게 이어졌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 미처 잡지 못한 손, 한순간의 선택이 지금까지 마음을 아프게 만든 기억. 오늘 이야기 속 민우와 정희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가족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후회 미련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진심 용기, 내지 못했던 한 걸음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가족, 친구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